아침밥 공부 국어 현대시 원피스 14강이에요. 벌써 14강이네요. 김광균 시인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도 어려워요. 오늘도 어려워요. 그리고 이 1930년에서 1945년까지의 시들 여러분들 보면서 대부분 좀 어렵다고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때 시가 좀 복잡한 게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 거고, 지금은 일단 한번 얻어맞아 봅시다.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갈게요. 여러분, 얻어맞는 거는 좋아요. 근데 어떻게 얻어맞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가 여러분들 실력을 결정해 주거든. 결정한다는 말도 좀 어울리진 않지. 바꿔주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어제 닭도리탕을 해 먹었어요. 닭도리탕을 해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닭도리탕 이거 뭐 개정돼가지고 원래 닭볶음탕이 뭐 표준어고 닭도리탕은 뭐 일본식 표현이고,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개정이 돼서 닭도리탕도 표준어로 개정이 됐었죠. 왜냐면은 사람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개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닭도리탕. 난 개인적으로 닭도리탕이라는 어감을 더 좋아해. 그래, 닭도리탕, 이게 이 돌이라는 게 일본 말로 닭이라는 거거든. 결국 뜻을 풀어보면 닭닭탕이야. 그래가지고 맞지 않다 이런 말이 있었던 건데, 그냥 뭐 관습적으로 쓰여왔으니까 인정해주자라고 한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맛있었단 말이야. 맛있었거든. 근데 조금 애매한 게 얼큰함이 조금 적었고요. 그리고 간장, 제가 재래식 간장 2스푼 반을 넣고 일반 국간장 2스푼을 넣었단 말이야. 그래서 닭 한 마리, 작은 거 한 마리 분량으로 넣었는데 좀 덜 짜더라고. 좀 덜 짜. 저 음식을 좋아하긴 하는데 좀 덜 짜게 먹는 걸 좋아해요. 짜게 먹는 거는 잘 별로 안 좋아해서 좀 덜 짜게 먹긴 했는데 조금만 더 짰으면 좋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다음번에는 간장을 1스푼 반, 우리 그 밥숟갈 있죠? 밥숟갈, 아빠 밥숟갈, 그걸로 1스푼 반을 더 넣고, 그리고 색깔이 빨간색이 좀 덜 해가지고 빨간색을, 발색이라 그러나? 음식 색깔 뭐라 그러지? 아무튼 간에 빨간색 색깔을 더 잘 넣어주기 위해서, 이 고춧가루만 쓰니까 또 빨간색이 막 그렇게 안 나더라고. 빨간색을 넣어주기 위해서 고추장을 좀 넣어주기로 했어요. 다음번에 해먹으면 아마 더 맛있어 보이고 실제로도 더 맛있는 닭도리탕을 제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내가 왜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보면은 지금은 현대시니까 현대시로 합시다. 시를 읽고 문제를 풀고 틀리고, 뭐 다 맞는 학생은 다 맞으면 좋은 거니까, 예. 시를 읽고 문제를 틀리고 그리고 나서 답을 보고 하고 넘어가는 학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시를 읽고 문제를 풀고 틀리고 답을 보고 하고 넘어가요. 여러분들 그 문제 일주일, 이주일 후에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시를 읽고 문제를 풀고 틀리고 답을 보고 그때 내가 이렇게 틀렸었구나 이러고 다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2주 후, 3주 후에 다시 풀어보세요. 시를 읽고 문제를 풀고 틀리고 답을 보고 그랬었구나 이러고 또 이렇게 틀린다니까? 그게 왜냐면은 간장 1숟가락 반, 그리고 고추장, 그리고 이것만 넣는다 그랬나? 아무튼 이거를 더 넣어야겠구나. 내가 지금 한 걸 가지고 내가 어떤 게 부족해서 내가 답을 찍지 못했고 그 이유가 뭐고, 그러면 나는 어떤 걸 더 봐야 되고 이 시에서 어느 부분에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을 더 자세히 봐야 되고, 내가 잘 몰랐던 단어에 대해서 알고 표현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넣어야겠구나라고 해서 다음 닭도리탕을 만들 때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딱 거기까지예요. 닭도리탕을 만들 때 닭도리탕을 만들고 딱 먹은 다음에 좀 덜 짜네. 좀 덜 짜네. 좀 더 짜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좀 덜 짜네. 그리고 좀 덜 빨갛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똑같이 만드는 거야. 이 방법은 공부할 때 다 똑같아요. 더 맛있는 요리를 다음에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결심을 하고 각오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것도 어떤 계획이죠. 그리고 실제로 나는 다음에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할 때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를 스스로 캐치를 하고 그거를 다음번에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공부를 하는 게 지문을 보고 문제를 풀고 답을 체크하고, 요게 공부가 아니에요. 여기 공부가 아니에요. 답을 체크하고 틀린 문제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문제점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시로 표현하면 요즘 우리가 배우는 시어로 표현하면 상실감 같은 거죠. 어떤 부족한 게 있고 나한테서 어떤 게 상실돼 있고 나는 어떤 게 결여된 존재이고, 이런 것들을 깨닫고 파악한 다음에 그 나의 단점이 이 시에서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이해하고, 나는 이런 인간이구나, 이런 인간이니까 이 시의 이 부분을 잘못 봤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시에서 이 부분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고, 다음번에 요런 느낌을 주는 문제나 시나 지문이나 뭐 이런 게 나오면은 다시는 그렇게 실수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게 무서운 게 뭐냐면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선생님 그거 어차피 그래봤자 시나 지문이나 비문학이나 문학이나 어차피 다른 지문이고 전혀 다른 선지고 문제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거 공부를 왜 해요? 항상 똑같은 건데, 아니 항상 새로운 건데 그거를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새롭다라고 느끼지 않고요, 항상 똑같다라고 느껴요. 왜냐면은 지문이 새롭고 선지가 새롭고 보기가 새롭고 작품이 새롭고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니까. 문제 낼 포인트, 지문, 구조, 서론에서 어떻게 뭐 말을 던져놓고 이거에 대해서 다음 문단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정리하고 뭐 이런 기본적인 간단한 구조들 있잖아요. 이런 구조들도 복잡한 지문이라도 다 비스무리하게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문제 낼 포인트, 지문 구조, 그리고 뭐 보기 적용 방식. 비문학할 때 맨날 말하죠. 보기 적용 방식 이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 선지에서 핵심 단어 찾아가지고 지문에서 찾아가지고 서로 비교 대조하기, 이런 방식, 이런 원리들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 방식에 기반해가지고 풀어주는 거라는 이 방식에 기반해서 풀어준다는 사실 자체는 항상 똑같죠. 그러니까 새로운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항상 새로우면은 공부를 할 필요가 없지. 어차피 내가 배우지 않은 게 나올 텐데. 그쵸?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해두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내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짜증이 나서 그랬어. 이 시기에 시들이 좀 이런 경향이 많아요. 제가 와사등 설명할 때도 그랬죠. 여러분들 어려울 거라고. 그리고 오늘도 어려울 거라 그랬죠. 오늘도 어려울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 어려운 거를 공부를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질 것 같다고 생각했단 말이지. 그래서 닭도리탕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도 맛있었어요. 일단
가봅시다. 어제 했던 이야기는 안 하고 넘어갈 거예요. 이 바로 전 강의요. 어제가 바로 전 강의 했던 이야기는 안 하고 넘어갈 거고요. 자, 이렇게 받고 여기서 좀 집중해 줘야 돼요. 막연한 수식어가 가득한 거는 읽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모더니즘 주지주의 찍 그으라 그랬죠? 찍 그어도 돼요. 근데 오늘 모더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냥 듣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거는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설명 잘 해드릴 거니까. 그쵸? 그쵸 뭐야? 설명 잘 해드릴 거니까 그냥 듣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이거 그냥 쭉 그은 그대로 가면 돼요. 어차피 모더니즘은 오늘 저한테 이야기 듣고 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박힐 거예요. 와사든 봤었죠? 수천리. 모더니즘은 이 다음 작품 웨인촌에서 이야기할 거고 수천리 봅시다. 수천리도 차단이 나오죠? 그리고 찍 이으는 게 나오죠? 요런 애들은 뭐라 그랬어요? 이으는 애들, 반복되는 애들 정서를 강조시킨다. 자, 삼비탈엔 이거 그냥 읽고 편하게 읽고 가면 돼요. 이건 그렇게 어려운 시가 아닙니다. 삼비탈엔 들국화가 화나고 누이 동생의 무덤 옆엔 밤나무 하나가 오뚝 서서 바람이 올 때마다 아득한 공중을 향하여 여윈 가지를 내어 저었다.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 요거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들국화, 국화가 뭘 상징해요? 조문할 때 국화를 주죠. 사람이 죽으면 들국화가 화나고 누이 동생의 무덤 옆엔 밤나무 하나가 오똑 서가지고 밤나무가 서있고 바람이 올 때마다 가지를 내어 젓는다. 의인화했죠. 그쵸? 이 밤나무는 그러면은 뭘까요? 누이 동생과 밤나무 같은 존재인 거 감 잡겠나요? 그래서 여윈가지, 누이 동생이 여위다고요. 여위다고 인식하고 있죠, 화자가. 자, 갈 길을 못 찾는 영혼 같아 절로 눈이 감긴다. 자, 영혼이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갈 길을 못 찾아가지고 떠도는 모습 같대. 이 밤나무가 여윈가지를 이렇게 내어짓는 모습이. 그래서 눈이 감긴대. 어떤 감정일까? 슬프죠? 여기에서는 동그라미를 안 치고 동그라미는 누이 동생, 밤나무, 갈 길을 못 찾는 영혼. 자, 이런 식으로. 자, 무덤 옆에는 이거 세 개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무덤 옆에는 작은 시내가 은실을 긋고 수식어가 엄청 많아요. 등 뒤에 서거기는 떡갈나무 숲을 앞에 풍경을 이야기하고 있죠. 차단한 비석 뭐예요? 차가운 그리고 단절된 심상에 단절된 정서를 주는 비석이 하나 노을에 젖어 있었다. 흰 나비처럼 여윈 모습 아울러 어느 무형한 공중에 그냥 공중에 그 체온이 꺼져버린 후 이게 뭐예요? 동생이 죽었다는 거죠. 흰 나비처럼 여위여가지고 흰나비 하니까 또 김기림 시인의 바다와 나비가 생각나네.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김기림 바다와 나비 맞죠? 네.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김기림 시인 단어를 다룰 때. 자, 밤낮으로냐 밤낮으로냐? 밤낮으로지. 그쵸? 밤낮으로 밤낮으로 찾아주는 건 비인 묘지. 이거는 뭐 비었다의 시적 효용, 빈의 시적 허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빈 묘지에 물소리와 바람소리뿐 외롭다는 거죠. 외로운 느낌을 주고 있네요. 동생의 가슴 위에는 비가 내리고 눈이 쌓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죽은 동생인데 자, 이 동생 그리고 비석 동일화하고 있는 거죠. 비석 위에는 비가 내리고 눈이 쌓이고 적막한 황혼이면은 해가 질 때면은 별들은 이마 위에서 무엇을 속삭였는지 한 줌 흙을 헤치고 나즈키 부르면은 동생을 부르면 한밭꽃처럼 눈 뜰 것만 같아가지고 서러운 생각이 옷소매에 숨었다. 이거 시는 되게 간단하죠?
한 바꿔서 뭔가 동생이 예쁘게 눈 뜰 것 같은 그런 뭐랄까? 기분 좋은 생각이라 가지고 별표를 친 건데 되게 시는 간단하죠? 뭐 어때요? 수천리. 리가 지방의 이름이잖아요. 수천리가 그럼 뭘까요? 동생이 묻힌 장소겠지요. 그쵸? 동생이 묻힌 장소인 수천리에서 아이고 아이 이거 꺼야 되는데 잠깐만 광고가 뜨네. 자, 동생이 묻힌 장소죠. 여기에서 동생의 묘지 앞에서 느끼는 화자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죠. 어때요? 슬프고 아쉽고 동생을 부르면은 한박꽃처럼 눈 뜰 것만 같아가지고 서럽다고요. 간단하죠? 문제 좀 볼까요? 나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로 나오죠. 시어의 느낌을 풍부하게 해준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밤나무, 여윈가지, 쓸쓸한 시적분위기, 동생이 죽어있는, 동생과 동일시되고 동생의 여윈, 쓸쓸하고 불쌍하고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죠. 흰나비는 누이 동생 여인 모습, 동그라미 쳤었죠. 묘지는 화자가 죽은 누이를 떠올리는 공간이다. 맞죠? 비, 눈, 별은 화자의 의지를 상징하나요? 여기에서 화자의 의지라는 부분이 존재했었나요? 화자가 나는 으쌰으쌰해서 동생을 살려낼 거야 이런 게 있었나요? 없었죠. 얘네는 그냥 동생의 묘지의 주변에 있는 자연물인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외인촌을 봐야 돼요. 외인촌을 봐야 되는데 외인촌을 봐야 돼요. 아니 나는 근데 이 기출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일단 말씀을 해드릴 텐데 말은 할 텐데 이 시만 가지고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이 작품은.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그냥 이 외인촌은 그냥 어려운 시인데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가 공감각적 심상이다. 공감각적 심상이다. 이러고 끝내요. 왜냐면은 요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가 공감각적인 심상이라는 것 말고 여기서 딱히 시험 낼 부분이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왠지 봅시다. 일단 제목 외인촌. 외인이 뭘까요? 외 사람인. 그러니까 외부인이라는 말인데 외부인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외국인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하얀 모색. 이게 해가 질 때 색깔이에요. 해가 질 때 저녁쯤에 하늘색이겠죠. 하얀 모색 속에 피어있는 산엽촌. 이 촌 산엽촌이라는 곳이 어때요? 피어있다고요. 산엽촌이니까 산이나 뭐 이게 무슨 협이지? 아무튼 간에 산 안에 있는 촌이든가 뭐 그러겠죠? 그러니까 저녁 풍경인데 산속에 어떤 마을이 있어. 이거를 피어있다고, 꽃처럼 피어있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요걸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나와 있으니까. 파란 역등을 다른 마차 한 대가. 파란 역등이 뭘까요? 자, 파랗잖아. 이거 마차에 달아놓은 등이겠죠. 그쵸? 근데 이 파란 등이 뭘까요? 우리가 배운 걸로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파란 등은 이 뭐랄까 파랗다는 감상, 뭐 차갑고 도시적인 뭐 이런 이미지를 전달해 주려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파란 등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어야 돼요. 와사등, 가스등이죠. 와사등이 뭔지 배웠죠, 전 시간에. 자, 이 파란 역등을 단 마차 한 대가
잠기어 가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촌으로 향하는데 풍경에서 보면은 마차가 촌으로 멀어지잖아요. 마차가 촌으로 멀어지면은 마차가 물속으로 잠기고 하는 느낌이 들죠. 바다를 향한 산마룻길에 우두커니 서 있는 전신주. 그냥 산마룻길에 전신주가 있어요. 전신주 위를 보니까 구름이 빨갛게 노을에 젖어 있었어. 노을에 물들어 있어서 이거 그냥 풍경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감정 없이. 그쵸? 바람의 불리우는 작은 집들이 창을 내리고 밤이 됐으니까 뭐 바람이 불고 이러니까 창을 내렸겠죠? 그리고 갈대밭에 물 묻힌 돌다리니까 갈대밭에 있는 돌다리 안에서 돌다리 아래에서 시내가 흘러가고 있다. 안개 자욱한 화원지의 벤치 위에는 한낮에 소녀들이 남기고 간 가벼운 웃음과 시들은 꽃다발이 흩어져 있다. 보시면은 뭔가 역동적, 활동적이지 않은 현재 저녁의 풍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쵸? 이것만 알면 돼요. 역동적이고 활동적이지 않아요. 자, 여기에서 이 하나 미루어 볼 수 있는 것은 화자가 보는 여기서는 화자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진 않죠. 그쵸? 화자가 직접적으로 시 안에 드러나 있진 않아요. 화자가 본 것으로 미루어 보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낮에 소녀들이 웃으면서 놀다 갔대. 그때는 역동적이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느낌을 볼 수 있는데 여기가 지금 이 화원지, 꽃을 키우는 뭐 이런 데에서는 그렇게 낮에 소녀들이 놀고 웃고 갔을 텐데 지금 저녁에는 어때요? 그들이 놔두고 간 꽃다발이 시들어져 있어요. 시들어 있다고. 그리고 흩어져 있어요. 외국인 묘지의 어두운 숲풀 뒤에는 이게 뭔지 알겠죠? 여기에서 살짝 부정적인 어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외인 묘지의 어두운 숲풀 뒤에는 밤새도록 가늘한 별빛이 내리고 공백한 하늘. 이것도 되게 뭐랄까 보시면은 빼고 읽어도 될 만한 수식어가 엄청 많죠. 제가 김강윤 씨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수식어가 엄청 많습니다. 공백한 하늘에 걸려있는, 하늘 그냥 비어있지 그러면은 비어있는 하늘에 걸려있는 촌락의 시계. 그러니까 시계탑 같은 게 높이 서 있는데 거기 시계가 있나 보네요. 거기 시계가 몇 시를 가리켰다고? 10시. 지금은 저녁 10시라는 거예요. 이 저녁 10시를 가리키면은 날카로운 고탑같이 언덕 위에 솟아있는, 봐봐. 이것도 엄청 수식어죠. 그냥 언덕 위에 있는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언덕 위에 있는 뭐 퇴색한 오래된 성교당의 지붕 위에서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보시면은 외인촌이 되게 역동적이고 생명력 활기가 넘치는 공간으로 표현되어 있죠. 오히려 시들은, 오히려 어두운 숲을, 오히려 고독한 그림,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공간에서 분수처럼 푸른 종소리가 뱅 하고 흩어졌어요. 이 푸른 종소리를 뭐 차갑고 어떻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상쾌하고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도 되는데 그거는 그냥 우리의 주관이니까 그렇게 생각만 하고 얘의 의미가 엄청 중요한데, 얘의 의미가 우리가 직접 시만 보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보기에서 주어지는 배경 지식에서 반영론적인 이야기를 좀 듣고 나서 반영론적인 조건,
보기를 보고 나서 문제를 풀 수 있게 해줄 겁니다. 출제가 되면. 왠지 알겠죠? 읽어보니까 왠지 알겠죠? 하려는 말이 이 시만 보고는 이 시 자체로는 딱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풍경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굳이 캐내면은 캐낼 수 있겠지만은 내재적인 관점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는 시죠. 왜인지 넘겨봅시다. 자, 모더니즘입니다. 집중해서 봐야 돼요. 요거는 지금 한 번 보고 안 볼 거예요. 앞으로 종종 이야기할 단어기도 하고요. 자, 간단하게 필요한 부분만 빼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모두 이야기를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모더니즘이 뭐냐? 근대주의, 현대주의라고도 불리는데 기존의 것을 부정하고, 기존의 것이라면 뭐 정형적인 뭐 무엇이든지 아니면은 뭐 낭만주의 뭐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될 수 있겠는데 그건 굳이 아실 필요가 없다. 그냥 기존의 것을 이건 그지 기존의 것을 부정하고 극단적 개인주의, 도시 문명에 의한 인간성 상실 등의 문제의식을 둔 문예 사조예요. 그리고 김기림 그리고 이 김광균 이런 사람들이 모더니즘 시인이에요. 여기에 인간성 상실의 문제의식을 뒀다면 인간성 상실의 문제의식을 뒀다면 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일까요? 인간성 회복 또는 옹호 같은 입장이겠죠. 그렇죠?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으면 그쵸? 자, 우리나라 문학적 조류로서의 모더니즘은 1930년대 김기림, 최재서라는 이 두 사람이 가장 많이 외국에서 들여왔어요. 모더니즘은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창조된 게 스스로 자연 발생한 게 아니라 외국의 사조를 가져온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의 모더니즘 그리고 우리나라의 도시 문명의 인간성 상실 요런 이야기가 왜 나왔냐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여기서는 근현대사 공부를 좀 해야 돼요. 1920년부터 1934년까지 뭐가 있었죠? 일본에 의해서? 까먹었다. 단어 까먹었다. 뭐였더라? 산미 증산 정책인가? 증산 계획인가? 아무튼 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곡물 창고, 곡물 생산고로 쓰기 위해서 써서 자기네 나라로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나라 논밭 뭐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개간을 했다 그래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효과는 엄청 좋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쌀들이 결국은 일본으로 많이 들어갔어. 쌀이 일본으로 많이 들어갔어. 쌀이 일본으로. 자, 수출이 많이 돼. 수입이 많이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의 농부들은 힘들겠죠. 요거 비문학 제대로 공부하고 온 학생들은 요거 이야기 저한테 들었을지도 몰라요. 강의에서. 자, 수입을 많이 했어요. 쌀을 수입을 많이 했어요. 싼 가격에 수입을 많이 했어. 그럼 그 나라에서 쌀 생산하던 농부들, 우리나라가 지금 외국 쌀 수입해가지고 농부들이 힘들어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 나라 농부들이 힘들어지죠. 그 나라 농부들이 힘들어져. 그러면은 어디로 인구가 몰려요? 농업을 포기한 사람들이 어디로 몰리겠어요? 공장에 몰려있는 도시, 회사가 많이 몰려있는 도시로 몰리겠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도시화가 이루어지는데 일본에서 이렇게 도시화가 이루어졌어요. 저는 그냥 국사를 막 엄청 자세히 조사한 게 아니니까 정확한 사실을 전달해 드리는 것보다는 저는 스토리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국사 공부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일본에서 도시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당연히 농업을 밀어주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은 이 지금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죠. 그 해결하려고 하는 가장 확실한 게 뭐예요? 산미 증산 계획을 없애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많이 가져오던 쌀을 그렇게 많이 가져오진 않겠죠. 어찌됐건 간에 식민지이기 때문에 가져오긴 할 텐데 그렇게 엄청나게 가져오진 않을 거예요. 상미 증상증. 그런데 거기에서 애초에
사람들 쌀 만들어 곡물 만들어 해가지고 뺏어 오던 거 그 사람들을 어디다가 써야겠어요. 그래서 산미 증산 계획을 중단을 하고 우리나라를 군수 창고라고 해야 되나? 군수 기지? 우리나라를 군수 기지화 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공장을 짓고 거기에서 원료를 생산하고 뭐 그래야겠죠. 그쵸? 그러려면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본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공장을 짓고 그 공장 짓는 거 일본인들이 전부 다 건너와서 지어? 아니지. 우리나라 사람들 써다가 지을 거 아니에요. 자본이 들어와서 돈 주고 지어. 근데 그 와중에 돈 아끼려고 그리고 자기네 판매 증산 계획은 없앴지만 어쨌건 식량은 수탈에 가야 되기 때문에 식량 배급, 일하는 사람들 식량 배급도 엄청 적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요걸로 인해서 이 들어온 자본과 공장과 요런 것들로 인해서 공업 발전이 형성이 되게 됐고 그로 인해서 도시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이 도시화가 이루어지며 도시 문명에 의한 인간성 상실 등의 문제의식을 둔 문예사조가 발달을 하게 돼요. 이렇게 스토리를 짜시는 게 제일 편할 거예요. 이런 기억 항상 나겠죠? 이 정도면? 자,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 식량 배급이 있었죠. 식량 배급을 엄청 적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농민운동이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간에 식량을 뺏기고 배급은 조금 받기 때문에 이런 처음엔 농민운동으로 시작됐던 이런 운동들이 많이 생겨나요. 반발들, 일제에 대한 반발. 이 운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까요? 운동, 우리 농업진흥, 뭐 우리나라에 우리한테 쌀을 많이 줘라 이런 운동이 있었겠지. 근데 이게 결국은 어떻게 발전을 했을까? 왜 쌀을 안 주지? 이 쌀을 우리한테 안 주고 뺏어가는 게 누구지? 아, 일본이네. 쌍놈 새끼들. 그러면은 항일운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해야겠다.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개인적으로 꽤나 만족하는 설명이었습니다. 이 정도 설명하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더니즘은 도시화와 엮일 수밖에 없고요. 인간성 상실과 인간성 회복 옹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웨인촌이 도시문명에 의한 인간성 상실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중요해요. 이 부분은 필기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방금 안 하셨더라도 이 웨인촌이 도시문명에 의한 인간성 상실의 공간이라면 보기에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이렇게 주어졌어요. 도시문명의 인간성 상실에 대해서 노래하고 그로 인해서 뭐 인간성을 옹호하고 인간성의 부활을 노래한 그런 시이다. 그런 시를 썼다 라고 보기에서 나와 있어. 그러면은 안개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뭐였죠? 방금 뭐였죠? 분수? 분수처럼 흩어지는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는 이건 좀 비약이긴 한데
인간성 회복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한다고 억지로 끼워 맞출 수 있어요. 왜냐면은 보기에서 주어졌으니까. 보기에서 주어졌으니까. 봐봐. 어둡고 산속에 틀어박힌 마을인데 이 마을에서 전부 다 어두운 정서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밤이 되니까 밤이 되고 이 어두운 게 함축되고 집약된 밤 10시에 저기 뭐 성당이었냐? 성당에서 종소리가 안개처럼 분수처럼 파랗게 흩어져 땡 하고 정서의 변화가 있죠. 유일하게 정서의 변화가 있는 부분이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공감각적인 심상이 담긴 바로 그 부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문명에는 인간성 상실의 공간이 외인촌이라면 인간성 회복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유일하게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거란 거고 공감각적인 심상이기도 하지만 오케이? 여러분들 오늘은 시를 좀 빡세게 봤어요. 그쵸? 좀 빡세게 봤어요. 나도 여러분들한테 설명 잘해주려고 좀 빡세게 준비를 했어요. 애초에 그냥 보고 나서 그렇구만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시인데 여러분들 그런 시도 한번 이런 식으로 자세히 읽어봤으면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 너무 쓸데없는 말 많이 한 것 같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거는 그냥 사족이라서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지금 뭐 여러분들 보통 밤에 이 강의를 볼 텐데 졸릴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나는 공부를 해야지. 나는 공부를 잘 못했어요. 공부를 잘 못했어요. 왜냐면은 암기력이 딸려요. 난 암기력이 딸려. 방금 봤죠? 푸른 종소리 그거 안개 방금 전에 본 건데 안개처럼 흩어지느라고 말했잖아. 분수처럼 흩어지는 이런 식으로 암기력 기본 암기력이 딸려요. 기본 암기력이 딸린데 이해력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냐? 당연히 암기가 필요하죠. 당연히 암기가 필요한데 나는 그냥 단순 암기를 못 해가지고 항상 국사를 최하 등급을 받았었다고. 최대한 이해하면서 외우면은 그나마 외워지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1번은 이해를 통해서 외우는 것이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내가 할 것을 줄이는 거를 목표로 삼고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야가 빠졌다고 해야 되나? 야가 빠졌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똘똘하게 공부를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굴린 거야. 나는 이걸 외울 수가 없으니까 하나 외우려면 계속 봐야 되거든. 그래서 최대한 얍실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해주는 거는 여러분들보다 10년, 10몇 년 더 산 사람이 얍실하게 더 10몇 년 더 얍실하게 공부를 해온 인간이 더 야가 빠진 방법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거는 웬만하면은 다 해주세요. 여러분들보다 10몇 년 더 약은 놈이 말해주는 거 약은 놈이 해주는 방식이거든요. 10몇 년만큼. 근데 여러분들 보면 가끔씩 자기 꼴리는 대로 이거 말하면 안 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해줘요.
네, 이건 좋은데, 근데 지금 좀 찔리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좀 찔리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학생들한테 내가 항상 뭐라고 해요? 그러해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는 해라! 라고. 그거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네가 한 그 방식에서 요거는 더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했잖아. 아무리 네가 더 쉽게 편하게 가려고 잔머리를 써도 내가 너보다 10몇 년은 더 잔머리를 썼다니까? 10몇 년은 더 머리를 굴리면서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자기가 이 정도만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정도까지는 좀 귀찮더라도 해주세요. 아셨죠? 그리고 엄청 과하게 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똑같이 제가 말해요. 이 부분은 조금 덜고 해도 괜찮겠다. 그것도 당연히 덜고 해도 되는 거예요.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무슨 말씀인지라고 말하는 게, 이거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무슨 말씀인지라고 하는 게, 무슨 말씀인지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어법에 틀렸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무슨 말씀이라는 말이 여러분들한테 내가 하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을 높이는 의미가 돼요. 객체 높임이라고 하죠. 내 말씀을 잘 들어라고 하면 주체를 높이는 거고,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을 높이는 거, 그리고 내가 하는 말도 높이는, 둘 다 높이는 위닝 관계에 있다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간에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공부 상담도 많이 하고, 이거 왜 이런 말을 많이 했냐면,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 멘탈 터질까봐 나는 이거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쉽게 설명을 해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서 멘탈이 조금 안 좋아졌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면 이해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내가 여러분들보다 엄청 오래 더 공부를 했으니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근데 고등학생일 때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해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보니까 되게 더 봐줘야 될 게 많았고, 더 생각해야 될 게 더 많아가지고 이런 소리가 되게 많아졌네요. 쓸데없는 헛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도움이 되는 소리였을 겁니다. 도움이 되라고 한 말이니까. 그게 도움이 될지 말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기에 따라서 달려있겠죠. 아셨죠? 숙제입니다. 빈칸 채우기. 근대문학 1단원에서 우리가 다뤘던 8명 시인들의 시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느낀 느낌을 주관적으로 채워보세요. 주관적으로 채우지 못하겠으면 그냥 다시 복습하면서 채워도 좋아요. 이거 채우고 이 사람들의 작품을 제가 이야기해 드린 것만 여기다가 빈칸에다가 쓰세요. 제가 이야기해 드린 것만 빈칸에다가 쓰시고, 아니면 스스로 더 찾아가지고 작품 리스트를 써도 되고, 어찌됐건 요걸 써가지고 제출을 하시고 다음 강을 나가셔야 됩니다. 요거는 의무예요. 필수예요. 왜 안 했냐라고 제가 물어볼 거예요. 안 하시면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